위원으로 보임이 됐는데 저희 출장 일정이 있어서 미리 사전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 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예결위 위원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라가 거덜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이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을 하셨는데 전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이거 대한민국 국가 부도 선언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이 파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또 하나는 이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국가 채무가 결국 추경해서 우리 추경 한번 2차 추경해서 결국 국가 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 비용만 2,885억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운 놈 정말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버리자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보면 검찰 특활비를 뭐 없앤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이런 문재인 정부가 미운 어떤 부처라든지 이런 쪽에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자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있으면서 이 법을 민주당이 너무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제 예산마저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어도 재정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한번 파탄나거나 적자가 계속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정부의 국가의 채무 또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불가역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미 시간이 시작이 됐군요. 장미란 사건의 우리 피해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명복을 빌고 또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통영시 폭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조금 선포는 하셨지만 조속히 좀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지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장관께서 얼마 전에 이 정성호 장관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려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앞으로 책임은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판사님도 수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이 정성호 장관의 말씀, 이 영상의 말씀, 결국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 정성호 장관의 발언 결국 이 사법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걱정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저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반대하시는 분들, 사법체계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들 계십니까? 국무위원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찬반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문일답인데요. 예, 일문일답인데 일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님 찬성하십니까? 전성 장관의 발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최종적인 말씀 가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회가 결정을 수용했다고 얘기했고요. 예.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시려니까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금 이미 우리가 드러난 뭐 장미란 실종 사건 같은 것을 이렇게 유야무야시킨다든지 또는 돈 1,000만 원 받고선 참고인으로 피의자를 둔갑시킨다든지 또는 경찰의 아들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사건은 고 최단비 양 사건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또 무혐의 종결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리님, 보안수사권 폐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말씀 들어보면 모든 문제가 다 경찰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거기에 결정하고 대해서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안수사권 이야기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부분들은 검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에 문제는 관여가 어떤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리님, 네. 문제는요. 예.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는 말씀 아시죠? 보안수사권 부분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산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었죠? 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8,500만 원 투입해갖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긴급하게 투입해갖고 전문가 의견 수렴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거기서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의원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그러나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 의견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보고받은 불구하고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견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겠죠.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보안수사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차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차차 입법하겠다. 국민이 실험 도구입니까? 그러면 검찰 보안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뭐 8대 사건인지 7대 사건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 입은 국민들, 그동안 이렇게 죽음까지 이른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반대도 없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전부 동의하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말 건의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 여러분들, 정성호 장관이 저는 영상 다 녹화된 줄 알고 저렇게 나와서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총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헌법상 제도와 헌법상 가치에서 삼권 분립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를 한마디로 법으로 협박하고 저는 거리의 조롱거리로 삼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입법으로 사법을 협박한다는 것은 법 왜곡죄 신설된 거 잘 아시죠?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올 4월 약 이제 시행된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자, 일선 판사들 몇 명이나 고발됐는지 아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몇 명이나 고발됐는지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529명의 판사들이 고발됐습니다. 판사 숫자가 3,248명이니까요. 판사 6명 중에 1명씩 고발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법 왜곡죄는 역시 대한민국을 고소고발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법 왜곡죄가 신설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발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호 피고발인. 잘 모르시나요? 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죠? 예, 어디 계시나요? 뒤에 있습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기관이나 또는 소환 수사기관에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요구 받은 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것이 신설돼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정부가 사법을 법으로 협박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에 대법관 제청으로 크게 충돌되었습니다. 자, 제청권의 의미가 뭘까요? 총리님. 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계속 설명 주십시오. 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시지 자꾸 설명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총리의 답변을 일문일답을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들을 올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청권 관련해서. 네, 이게 반드시 저 사전 조율하라고 헌법에 써 있나요? 뭐 제가 오늘 의원님들 주고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본다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의원님들마다 다르게 하시고 있다는 것. 아니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헌법에 사전 조율하라고 돼 있나요? 그렇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받으셔서, 있죠. 네. 싫으시면 거부하시면 되죠. 근데 이걸 갖고 지금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데요. 저는 관행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을 이야기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관행을 싸그리 다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법 만든 게 이재명 정권인데 무슨 지금 관행을 얘기합니까? 저는 이 대법원장 사태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이 일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퇴 요구는 사실은 작년에 보면 이 김민석 당대표의 형이 이끄는 그 김민웅 씨죠. 그 촛불 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이 현수막이 지난해 추석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 총리가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이 가장 처음에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 조이대 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지금 이제 삼권 분립의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근데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조이대 씨라고 부르면서 대법원장을 끌어내겠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또 이 말을 하셨어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가 행위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당대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당대표 말씀 말고 대통령 말씀. 기억 못 하십니까?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가 심각하다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미 이해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최근에 임명 재청권을 갖고 조이대 대법원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저는 여권에서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어라 하고 지금 협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니 그 전에 3월에 발효하는 대법관 4명 재청권에 올해 2명에 6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거죠.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재청하는데 협의 안 하고 재청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104조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다. 답은 못 하겠다. 네, 탄핵은 탄핵 사유에 104조를 해석해도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까? 헌법 위반이 있습니까? 법률 위반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무처장님. 네. 온 신문에 나온 얘기를 갖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자꾸 뭐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이다. 결국 이 재판을 갖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저는 이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재판을 중단했을 때, 대통령 재판을 중단했을 때 헌법 84조를 구체적으로 들은 재판부도 있었고 헌법 84조 언급 없이 취지로 헌법 84조를 언급한 그런 재판부가 있었는데요. 결국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 7월 9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소추 특권은 이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불소추 특권은 소추를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하면서 수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되면 반대로 재판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모두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가 이렇게 지나친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로서는 최근 7월 9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판의 진행 여부는 소송 지휘권의 문제로서 각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소추 특권을 소추 부분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건 맞죠? 그 대법원 판결은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 있습니다. 판례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읽으면 불소추 특권은
소추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한히 연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적극적인